이 시간을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회룡포.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 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오늘은 온 나라를 기울게 한 여인들의 이야기, 경국지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국 한무제 때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인 협률도의로 있던 이연년이 한 말인데요. 북쪽에 어여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네. 한 번 돌아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어찌 성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지는 것을 모르겠냐만 어여쁜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도다. 에서 경국지색은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인이라는 의미의 이연년의 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정말 경국지색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역사 속에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왕이나 제후 등 역사의 주인공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철저히 부차적인 존재였지요. 주색 잡기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아예 술이나 도박과 같은 대상으로 취급되었죠. 말희, 달기, 포사, 서시, 장희빈 등의 스토리에서 당사자들은 군주를 주색에 빠뜨리기 위해 적이 동원한 매개체로만 등장하지 당사자 본인의 인격적 의지가 투영된 장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경국지색은 말희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의 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는 걸왕이라는 폭군이었죠. 걸왕은 제왕으로서의 지녀야 할 덕보다는 악영무도하고 탐욕스러웠으나 남다른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한 자를 짓밟고 정복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왕이었죠. 걸왕은 33년째 되던 해에 막강한 병력을 동원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산둥성의 유시를 갑자기 공격했고 유시 부족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걸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마침내 하나를 멸망케 만든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말희였죠. 말희는 유시 부족이 걸왕에게 항복하면서 바친 진상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평소 용감하고 지력이 뛰어났던 걸왕은 말희를 보자 이성을 잃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말희를 더욱 총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희에게 빠져 나란 일을 제쳐두고 신하들과 주지 육림의 쾌락에 빠지고 말았죠. 말희의 요청으로 걸은 궁정 한 모퉁이에 큰 연못을 판 다음 바닥에 새하얀 모래를 깔고 그 못에 호화선을 띄우고 못 둘레에서 춤을 추던 3,000명의 미소녀가 신호를 알리는 북이 울리면 술의 연못과 고기의 숲인 주지 육림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충신들이 옳은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죠. 스슬프른 왕에게 누가 직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걸왕은 말희에게 빠져 정사를 게을리하였고 잔악행위를 자행하여 결국 분노한 백성들이 탕을 지도자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죠. 이때 말희는 걸왕과 함께 추방당의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복수를 위해 일을 벌였다지만 그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말희는 악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 처지에서 보면 자기 종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망국을 자초한 건 민계에 걸려든 걸왕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국지색의 두 번째 인물은 달기예요. 달기는 중국 은왕조 말 주왕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자 요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4대 경국지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기는 화술에 능하고 기교가 뛰어나 주왕의 애를 태우는 데 능숙했다고 합니다. 달기는 기원전 11세기 중국 은왕조 말기 왕 제신의 총비였습니다. 주왕은 달기를 몹시 총애하여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황후의 질투를 받았고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하죠. 어느 날 자객 강환이 주왕을 습격했는데 달기는 이를 강왕후에게 뒤덮어 씌웠지요. 자백을 받기 위해 눈을 파내는 등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강왕후는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기의 사주를 받은 주왕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고
사냥개와 말, 진귀한 물품들로 궁시를 가득 채웠죠. 궁궐을 넓혀 들짐승과 날짐승을 모아 그 안에 풀어 길렀으며 술을 채운 연못에 고기를 걸어둔 숲, 주지육림을 만들어서 나체의 남녀를 서로 뒤쫓게 하는 등 날마다 음탕한 밤을 보냈다고 하네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름을 칠한 구리 기둥 아래 불을 피운 뒤에 그 위를 걷게 하는 포락이라는 형을 구경하면서 웃고 즐기거나 돈분이라는 형을 만들어 구덩이에 독사와 정갈을 집어넣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재상 비간이 선왕의 전법을 따르지 않고 아내자의 말만 따르시니 재앙이 가까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언하자 달기가 주왕에게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왕을 부추겨 비간의 심장을 도려내서 감상하였다고 하니 그녀의 잔인함이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를 연상케 하네요. 주왕이 자살한 뒤 달기도 무왕에 의해 참수되어 목이 작은 백기에 걸렸고 주왕을 망친 것은 이 여자다라는 비난을 받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중국에서 달기라는 이름은 악녀이자 매혹적인 여성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전설에 따르면 달기는 주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여러 종류의 복숭아 꽃잎을 따서 이것을 짜내어 굳힌 연지라는 형태의 화장을 발명해 뺨에 발랐다고 하며 달기가 그저 남자를 홀려 미치게 만든 단순한 요녀가 아니라 남자의 애정에 호응했던 적극적인 여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달기를 소재로 한 시대물이나 극장 영화도 수없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달기를 구미호의 변신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는데요. 예도 시대의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달기는 구미호가 변신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을 기초로 명나라 때의 봉신연의가 창작되었는데요. 달기는 천년 묵은 여우 요괴로 등장하며 은에서 주로 넘어가는 혁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지상으로 파견되어 주왕을 타락시켜 은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요괴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달기가 일본으로 도망쳐서 천황의 총비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타마모노마의 전설로 연결되고 있기도 한데요. 고대 중국과 일본의 세 나라를 돌며 3000년에 걸쳐 전생을 반복하며 남자를 유혹해 파멸로 이끌고 나라를 멸망시키려 한 구미호의 이야기를 다룬 예도시대의 소설 삼국 악호전에서도 달기는 화양부인 포사 타마모노마와 함께 구미호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하는 이야기로는 달기를 처형하려던 자들이 그녀의 외모에 홀려 처형을 하지 못하자 고자인 늙은이를 참수인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늙은이의 그 시기조차도 슬 정도의 미모였다고 하며 그 얼굴을 보자기로 가리고 나서야 목을 벨 수 있었다고 하는데 보자기에서 빛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나라 초기 역사를 담고 있는 세부회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비빈들과 함께 참수되어 머리가 붉은 깃발 아래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보아 달기는 은과 주의 정권 교체와 무왕 승리의 제물이 되어 새 왕조의 시작을 하늘에 고하는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을 미혹해서 중종 반정의 빌미를 제공한 전미경의 장녹수 듣겠습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구중궁궐 처마 끝에 한맺힌 매듭몇건 눈물강 건너서 높은 뜻 걸었더니 부기도 영화도 구름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정산에 홀르는가 한 조각 구름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만 한마는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둠에냐 골룡포 한 자락에 구국한 정 애태우며 한계강 건너서 높은 뜻 기웠더니 부기도 영화도 꿈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점산에 홀르는가 경국지색의 세 번째 인물은 포사입니다. 포사는 달기와 더불어 주나라 유왕 때 중국 희대의 경국지색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주나라의 서주 시대를 끝내고 동주 시대를 열게 만든 인물로 주나라를 사실상 끝내고 명맥만 남게 만든 경국지색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사는 전설적인 경국지색답게 출생부터 특이한데요. 하나라 말기 거왕 때 두 마리의 용이 왕궁 뜰로 내려와 입가에서 거품을 흘렸다로 시작되거든요. 거왕은 그 거품을 황금 그릇에 받아 상자 속에 보관했고 후에 주나라 여왕 때에 그 상자를 열자 용의 거품이 나왔는데 고약한 악취가 가시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주변 신하가 더러운 것에는 더러운 곳으로 대항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월경하는 여인들을 발가벗겨 소리를 지르게 하는 방법을 간청하여 왕이 생리 중인 궁녀를 집합시키니 그 수가 500명이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명령으로 궁녀들이 알몸으로 용의 거품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 용의 거품은 금세 한 마리의 도마뱀으로 변했고 그 도마뱀은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생리를 하지 않던 어린 궁녀의 몸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후 뱃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잉태된 채로 있다가 이었고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낳은 궁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그 아기를 요람에 태워 강물에 띄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전후해서 당시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는데요.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통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주나라 조정에서는 삼뽕나무 활과 기초로 짠 화살통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응금했는데요. 어떤 늙은 장인 부부가 깊은 산골에서 살아온 탓에 조정의 그런 법을 듣지 못하고 문제의 삼뽕나무 활과 화살통을 만들어 팔기 위해 상경하다가 관원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아내는 사형을 당하고 남편만 간신히 빠져나와 도망쳤는데 도망치던 중 강물에 떠내려오는 요람 속의 아이를 주워 기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설화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와 흡사한데요. 포사의 탄생 설화가 구약성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촌부는 가난 때문에 포승에 사는 사대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팔았고 사대는 포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키웠으며 14세가 되자 그 아름다움이 두드러졌고 17세 때는 절세 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데다 나이가 어려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아 그냥 빨래와 받일만 하는 시골 여자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어느 날 같은 포승 사람 홍덕이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왕에게 바치면 왕에게 밉보여 3년째 옥에 갇혀있는 아버지 포향을 구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액을 주고 포사를 사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궁중에 있었던 노부인의 도움을 받아 예법을 철저히 가르쳐 당시 주나라 왕인 유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워낙 미인이라 바로 후궁이 되었고 옥에 갇힌 포향은 풀려 나왔으나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포향은 나라의 운명이 멀지 않음을 깨달은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고 합니다. 포사는 미녀였지만 도통 웃지를 않아서 왕의 애간장을 녹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웃겠느냐고 묻자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유왕은 그 비싼 비단을 무한정 사서 찢어댔고 당연히 국고는 급속히 탕진되었겠죠. 포사는 얼마 못 가 비단 찢는 소리도 지겹다고 하여 더는 이 작전도 써먹을 수 없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포사를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여산의 봉화대에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만 피워야 하는 봉화가 아무 일도 없는데도 피어오르는 일이 생겼는데요. 위급 상황이 벌어진 줄 알고 놀란 제후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급히 모였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알고 다들 어이가 없어 화를 냈죠. 그런데 포사가 그 사건이 꽤나 재미있었는지 신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악기와도 같고 웃는 얼굴은 꽃이 만발한 듯이 아름다워서 유왕은 더욱 신이 나서 봉화를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올리게 했죠. 이 무렵 유왕은 포사를 총회하여 원래의 왕후인 신후와 그 소생 태자 의구를 패하고 포사를 왕후로 포사의 소생 백복을 태자로 삼게 되었는데요. 신후는 복수하고자 군사를 일으켰고 오랑캐 견융이 침략하자 다급해진 유왕은 봉화를 올려서 이번엔 진짜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으나 마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제후들은 또 거짓말이겠거니 치부하고 아예 출정하지 않았죠. 유왕은 아들과 함께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으나 도중에 오랑캐인 견융족에게
붙잡혀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제후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진짜 침략임을 알았지만 여자 하나의 저리 미친 정신병자 같은 인간은 도와줄 이유도 없고 차라리 자매 죽게 놔두는 게 낫다라며 일부러 방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의 포사의 행방에 대한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견융의 우두머리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살했다는 설, 그 부족 추장이 왕과 태자를 처형한 이후 포사를 보고 미모에 반해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유혹하자 포사는 너 따위의 아내로는 살 수 없다라면서 자살했다는 설, 왕과 태자는 살해당하고 대신 포사는 견융족의 수장과 잠자리를 가졌다가 그를 복상사시키고는 유유히 사라졌다는 설 등이 전해집니다. 정말 포사 때문에 주나라가 망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녀로 인해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하나라를 말아먹게 한 말이 온 나라를 말아먹게 한 달기의 계보를 이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말이 달기 포사의 스토리 라인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말이 달기 포사 세 여인 모두 정복한 나라에서 바쳐진 미녀들이고 빼어난 미모로 왕들을 사로잡아 결국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구조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이런 기록은 성자의 기록이기에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을 김종환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어
내가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주석의 네 번째 인물은 서시입니다. 서시는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 사람으로 중국 고대 4대 미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월나라가 오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패한 후에 서시는 미인계의 일환으로 오왕 부차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오나라에서는 서시는 총명함과 아름다움으로 부차를 매우 미혹시켰고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월왕 구천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와신상담을 한 끈기와 총명함이 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시를 미인계로 이용하여 오왕 부차를 미혹시킨 것이 더 주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모와 재주가 출중한 서시가 오나라 궁정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정보를 구천에게 제공함으로써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기이한 것은 오왕 부차가 멸망하고 구천이 득세할 때 서시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인데요. 서시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서시의 실종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나라가 멸망할 때 서시의 연인인 범녀가 궁궐 심처로 급히 들어가 서시를 데리고 물길 따라 운무가 감도는 태호로 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둘은 결혼하였고 정치투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범녀는 도주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부를 축적하였고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녀가 어떻게 서시를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따스한 햇살 아래 민가로 범녀가 나들이를 갔다고 합니다. 절하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옷을 빨고 있는 서시를 만났는데요. 자태가 곱고 용모가 아름다운 서시에 반해 백년 가약을 맺었죠. 오래지 않아 오나라 왕 부차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로 쳐들어왔고 월나라는 대패하여 월왕 구천이 포로가 되었죠. 범녀도 인질이 되어 월왕 부부와 함께 오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서시와의 사랑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나 오왕 부차는 구천의 부부와 범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구천은 귀국 후 와신상담하며 10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원수를 갚고 서력할 결심을 하였죠. 그는 범녀가 제안한 미인계를 쓰기로 하였지요. 서시는 범녀의 애국심에 감동을 받았고 미인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방명함을 안타까워하며 오나라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죠. 부차는 서시를 보자 크게 기뻐하며 총애했고요. 자신이 월나라를 패퇴시켰으니 더 이상 천하에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월나라를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나라는 월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구천이 농공행상을 하려 할 때 범녀는 벼슬을 부리고 스시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나 이름을 바꾸고 은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는 야사이지 정사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동한의 5월 춘추 구천 벌 5회전에 의하면 오나라가 월나라 구천에 의해 멸망당하자 지혜로운 범녀는 자신의 처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구천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던 범녀는 날아가는 새를 잡고 나면 좋은 활도 수장되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혀 먹힌다. 월왕의 사람됨이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으나 즐거움을 같이 나누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처자와 스시를 버려두고 조각배를 타고 표현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범녀가 떠난 후 스시는 강물에 몸을 날려 자살했다는 설과 배를 타고 귀국하는 귀국선에 월왕 구천이 스시를 구하기 위해 배에 태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구천의 부인이 그의 미모를 시기하여 왕의 시선을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돌리게 한 후 스시를 선미로 불러 병사들로 하여금 큰 돌을 몸에 묶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하네요. 이 스시를 구천이 알아차리고 스시의 행방을 묻자 구천의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망국의 요물을 어찌 남겨두려 하십니까?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세 가인이었던 스시의 아름다운 옥체는 이렇게 하여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미인 박명은 바로 스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국지색은 중국 역사에서만 있었을까요? 조선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을 타락해 한 장녹수 역시 경국지색의 반열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녹수는 충청도 문의 형령을 지낸 장한필과 천민 출신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죠. 녹수는 성종의 종제인 제한대군의 노비로 있었는데요. 제한대군의 간호와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 기생이 되었죠. 얼굴은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매우 동안이었고 특히 노래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이를 듣고 녹수를 입걸시켜 수건에 봉하고 많은 재물과 노비와 전답 가옥을 하사했죠. 장녹수는 연산군을 젖먹이 다루듯 하였지만 연산군은 그녀를 무척 총애하여 모든 상벌이 장녹수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으며 1503년 연산군은 장녹수를 수경에 봉했습니다. 장녹수의 최후는 비참했는데요. 중종 반정이 성공하고 연산군이 폐위된 후 반정군들에게 붙잡혀 군기시 앞에서 참형을 당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참수당한 그의 시체에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망친 경국지색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중국의 여러 왕조 말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여자들로 인해 나라가 멸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한 공통점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후대에서 만들어낸 허구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진희가 부르는 사랑의 미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